자,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자, 140번 지문이네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개선 사업에서 도시 저소득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할 때 이 두 단어가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정비구역이 결정되죠. 그리고 여기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죠. 정비 사업으로 첫 번째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지금은 우리가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너무 깊이 이론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정비사업은 뭐냐?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정비 기반 시설과 정비 기반 시설이 뭐냐? 조금 이따 나오죠. 정비 기반 시설이나 또는 노후된 그런 건축물, 건축 시설 이런 건축물의 개량이나 건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극히 열악해요. 그래서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재개발은요. 재개발은 극히자가 빠지면서 열악합니다. 그리고 얘는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해요. 얘는 양호하고 대신 노후된 건축물에 관해서 건축물의 개량이나 신축 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도시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개발, 재건축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정비 기반 시설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걸로 보통 차이를 나누는데 실무에 들어가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의 자격 자체가 달라요. 토지 건물로 동시에 소유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나중에 보상금 산정에서도 문제가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서는 공익적 목적이 강화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왜냐하면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지 건물의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라는 측면이 강한 거죠. 특히 건물 소유자들. 이 단어 알아둬야 됩니다. 극히 열악해요. 정비 시설이. 그리고 여기에서는 도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철거 가구가 있는 경우가 개선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정비 기반 시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아주 극히 열악해. 재개발은 극히는 빠지고 열악한 정도. 재건축은 양호한 정도.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그런 개선 사업 끝.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거예요. 다음 141번입니다. 141번. 141번은 도정법상 도정법은 도시정비법을 이제 줄여서 쓸 때 저렇게 많이 써요. 정비 기반 시설은 뭐냐? 이거는 두 문자를 좀 암기하면 좋겠네요. 두 문자를 암기하는데 두 문자를 이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소비를 많이 하는 소비광이 있어요. 소비광이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져서 가난해졌어. 소비광, 가난. 그래서 차를 공원에 주차합니다. 연상해 보세요. 공원, 주차. 공원에 보니까 녹지도 있고 하천도 있어요. 소는 소방자만 기억하세요. 소방용수, 소방시설. 그리고 여기는 비상자를 기억합니다. 보통 비상시설들 있죠. 광은 광장 기억하면 되겠네요. 광장. 여기는 가스, 난방. 그리고 여기는 공원. 그리고 공공지도 있죠. 공공공지도 있습니다. 공공공지 개발해서 사람들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같은 거 많이 만들죠. 주차 공간, 녹지 공간, 하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 한번 얘기 나왔던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떠올리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만 나중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만 체크하면 돼요. 공동작업장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는다. 공동작업장. 기반 시설은 어떻게 보면 도시 기능에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 기능.
불나면 소방시설, 소방용소에 관한 거, 비상대피시설이라든가 광장, 가스 난방에 관한 거, 공원, 공공공지, 주차장, 녹지, 하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비시설이라고 보통 부르죠. 정비 기반시설을 보통 우리가 기반시설 이렇게 그냥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걸 뭐냐?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공원 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공동작업장 이건 아니네요. 공동작업장 틀리게 많이 만든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다음 도시정비법상 공동이용시설이 뭐냐? 공동이용시설에서 어린이들이 놀고 있어요. 어린이가 경로회관에서 세탁하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세탁, 놀이 이렇게 두 문자를 따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에 관련된 내용 어린이집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회관, 경로회관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타가소, 놀이터 타가소, 놀이터도 기억하십니다. 뒤에 보면요. 타가소, 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그리고 세탁장 세탁도 떠올리면 돼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에 들어가지 않는다. 유치원 공동이용시설로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고 이러면 뭐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자, 어린이집까지는 되지만 유치원은 아니에요. 어린이집은 들어가지만 유치원은 아니다. 유치원을 틀리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어린이집이 들어가다 보니까 헷갈리라고 자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경로회관에서 세탁놀이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냐? 경로회관, 세탁, 놀이, 어린이가 경로당, 경로회관에서 회관도 들어갑니다. 세탁, 타가소가 들어가죠. 세탁, 놀이를 한다. 놀이터까지 유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 지금 나오죠. 세탁장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세탁, 어린이, 경로, 회관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십니다. 틀리게 만드는 건 유치원. 어린이 때문에 유치원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144번. 국토부 장관이 기본계획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건 틀렸네요. 자, 기본계획이 아니에요. 도정법에서 장관은요. 기본 방침입니다. 기본 방침을 정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기본 계획은요. 시장 군수 등이 하는 거예요. 둘 다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정하고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타당성은 글씨 오타 있나요? 오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 근데 장관은 기본 방침이에요. 시장 군수가 기본 계획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사안 볼까요? 장관이 기본 계획을 기본 방침이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맡습니다. 기본 방침이다. 기본 계획은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죠. 시장 또는 뭐 시장 등은 기본 계획, 시장이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장관은 방침입니다. 방침. 다음 144번. 정비 기본 계획에서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 생략 가능한 것 중에서 주거지 관리 계획은 이게 사람이 사는 거 기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주거권이 들어가 있죠. 주거지 관리 계획은 생략하면 안 돼. 이건 중요한 거니까. 이건 생략 가능하냐? 안 된다. 주거지 관리 계획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헌법 34조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리고 가장 본래적인 기본권 중에서 의식주가 들어가잖아요. 주거지 관리 계획은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결국 정비하고 이런 것들이 도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데 목적이 있지 쫓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거지 관리 계획은 생략할 수 없다. 기억하십니다. 다음 정비 기본계획 변경 시 자, 다음 145번입니다.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했을 때 생략 가능한 것에 의견 청취가 포함되느냐? 이건 두 문자 뭐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두 문자는
기공복제. 기공을 복제한대요. 기공복제 20 기억하십니다. 기간 단축 여부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에 관해서도 공동이용시설 계획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복지, 복리시설에 관한 거, 재원 마련에 관해서, 그리고 예비교육의 면적 20% 한도 내에서 정하는 거, 변경하는 거 생략할 수 있어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것들 기억해 주십니다. 공동복제 20. 자, 기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공, 복제 20을 기억합니다. 자, 기공, 공동시설, 기간 단축, 복제, 복제시설. 25%가 아니라 20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4번이 틀렸네요. 기금 복제, 재원 조달. 이걸 많이 틀리게 하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25%가 아니라 20%입니다. 정비 예정구역 면적의 20%를 변경하면 지방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자, 답이 되는 걸 자꾸 유념해서 봐야 돼요. 다음은 146입니다. 50. 손오공인데 여기는 철오공이에요. 50이 개과천선에서 줄여서 개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철거민 50 이상 이렇게 기억합니다. 손오공이 아니라 철오공. 철오공이 500년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개과천선에다 개선 사업. 철거민 50세대 이상 정착지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대상 지역이 된다. 선오공, 철오공이 개과천선했다, 개선했다. 기억하세요? 철오공입니다. 그러면 철거민이 50세대 이상이면 개선 사업이에요. 틀리게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든다? 철거민 50세대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다음 147번입니다. 147번.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제일 끝에 쟁점 이름만 있는 거 가지고 빠르게 보는 거 꼭 하셔야 돼요. 제일 막판에는 그것만 봐야 됩니다.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 계획을 위반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악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의견을 들어요? 시장군수가 정비 계획을 직접 위반하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지. 지방자치단체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중앙기관의 장애 의견을 들을 필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틀리게 만드는 것만 정확하게. 왜냐면 지금 시험 막판에 마무리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지문 중에서 틀리게 만드는 부분이 뭔지, 또 틀리게 만드는 그 패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하는 게 핵심이다. 자, 정비구역의 허가 대상. 허가는 신고와 다르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요, 건축허가, 그리고 공작물. 건축은 이제 사람이 살거나 거주하는 것인데 일정한 공작물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토지 형질 변경도 이게 개발의 경우가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국토기획법 56조에 있거든요. 이것도 허가 대상이 된다. 그리고 1월 동안 이거를 자꾸 틀리게 만드니까 이걸 알아둬야 돼요. 1월 동안 옮길 수 없는 물건을 쌓아두는 거, 적재하는 거. 자,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에 관해서도 허가 대상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건축허가, 공작물 설치 허가, 또는 토지 형질 변경. 이건 개발행위 허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 대상이에요. 토지 분할. 이걸 틀리게 많이 만든단 말이지.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하는 거, 쌓아두는 거, 이것도 허가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틀리게 만들거나 맞는 지문으로 만들어요. 자, 14일이 아니라 1개월이라고 했죠. 1개월 동안 적칩니다. 쌓아두는 거예요. 14일이 아니다. 다음은 149번으로 갑니다. 149번. 재건축 사업이 나왔네요. 재건축 사업의 시행 방법이 뭐냐? 재건축에서 건축, 건물 건축, 오피스텔을 떠올립니다. 건호, 재건축,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들어가면 재건축 시행 방법이다. 나머지 뭐 복리시설 이런 것들보다는 오피스텔을 떠올리세요. 오피스텔은 재건축, 오피스텔은 재건축 이렇게 떠올립니다. 보통 재개발은 건축물에 관한 내용,
그리고 나중에 개선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많이 해요. 다음 150번입니다. 150번.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 시행을 하는 경우 이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니라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규약이 뭐냐면 나중에 보면 법적으로 자치법규의 성격을 가져요. 자치법규라는 말은 뭐냐? 그 구성원들이 나중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 재개발 조합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 조합원들 스스로 정해놓은 법규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국가의 헌법 같은 의미를 가져요. 조합의 규약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헌법 같은 최고 규범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 규약에서 중요한 조직, 그 다음에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을 다 정해요.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공자가 누가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아파트를 재건축한다. 그러면 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프리미엄 아파트가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 결정되잖아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기억하세요. 규약. 이 규약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게는 하나의 헌법 같은 의미를 갖는 최고 규범입니다. 다음 151번입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 보통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승인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총회 의결을 거쳐서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자고 총회 의결을 거쳐서 일정한 동의 정족수를 갖추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관할관청이 설립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설립 인가는 설권적 처분, 즉 특허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거는 고등고시에서 엄청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런 재개발 설립의 동의 정족수 상당히 중요하죠. 토지 소유장의 4분의 3, 토지 면적의 적어도 2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토지 면적의 2분의 1 플러스가 되는 이유는 과거에요. 소수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가 쪼개기에서 쪽수를 늘려가지고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토지 소유자 4분의 3뿐만 아니라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중요하죠. 다음 정비조합의 정관에는 정관 아까 말했죠. 자치법규예요. 이게 정관이.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이건 정말 중요하죠. 어떤 입지에 들어서냐에 따라서 땅값도 바뀌고 그리고 주변에 어느 정도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가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이 어디냐 이건 정말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또 거기에 포함되느냐 그 주변이냐에 따라서 또 나중에 개발 이익이 뭐 발생하느냐 마느냐도 결정이 되는 거죠.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음 153번으로 갑니다. 자, 정강 변경은 보통 과반수지만 3분의 2 이상의 특별 정족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합원의 자격. 이거는요. 조합원은 총회에서 막 싸우잖아. 들어가면은. 그럴 때 자격 없는 자를 아군으로 막 끌어들여 가지고 나중에 새싸움 하려고 하거든요. 따라서 조합원과 관련된 거. 조합원의 뭐 자격이라든가 또는 제명시키는 거라든가. 자, 그리고 방금 봤던 것처럼 위치 면적도 중요하다고 했죠. 위치 면적을 바꾸는 경우. 또 중요한 것 중에 비용 부담이 있죠. 얼마 내느냐. 분담금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 변경할 때. 또는 시공자 바꾸는 거. 시공자도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중에 프리미엄 아파트가 되냐 마냐 여러 가지가 결정돼요. 이런 것들은 특별 정족수 3분의 2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과반수 동의로 가능하냐? 아니에요. 조합원의 자격 제명에 관한 거, 위치 면적에 관한 내용, 비용을 얼마로 할지, 시공자를 누구로 할지 이런 부분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특별 정족수 3분의 2로 간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뭐 조문까지 다 볼 필요 없어요. 시험 막판에는 눈에 바르는 거예요. 다음 상가 세입자도 철거 사항에 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겠죠. 여기서 실제로 그런 사업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철거 사항의 시행 규칙을 정할 때 의견 제시를 못하느냐?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상가 세입자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민대표회의는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를 1명에서 3명까지니까 총 적어도 3인 이상을 과반수로 이 과반수를 체크해 주십니다. 주민대표회의 결정할 때 과반수로 결정한다. 자, 뭐 맞는 지문으로만 거의 내죠. 뭐 이걸 틀리게는 잘 안 낼 것 같고.
다음 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보통은요 시행 계획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이렇게 가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돼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이 구성 승인을 받으면 추진위원회는 법인으로 등기는 안 되기 때문에 비법인이 돼요. 권리 능력 없는 비법인 사단이 됩니다. 사람의 단체죠. 그리고 얘네가 조합 설립 총회 결의를 해요. 총회 결의가 끝나면 보통은 조합 설립 신청을 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고 설립 인가가 나와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고 법인으로 등기를 하면 비로소 법주체로서 조합이 설립하는 거예요. 등기까지 되면 이때부터 공법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공법관계. 즉 조합은 법주체로서 공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네는 총회를 거칩니다. 총회에서 안건은 뭐가 되냐면 관리처분 계획이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처음에는 시행계획이죠. 뭐 시공사 선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시행계획안을 의견을 해서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총회를 거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죠. 이 관리처분 계획에서 내가 몇 평 받을지 이런 게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인가 나중에 뒤에서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이전 등기합니다. 그리고 이전 등기하고 이전 등기 해주고 청산 종결 등기하고 나중에 남은 것들이 있으면 청산 절차를 마무리 짓는 거죠. 보통 이렇게 하면은 재건축 조합은 소멸 하는 겁니다. 이전 등기하고 청산 끝나버리면. 자, 여기서 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 사업을 한다. 이럴 때 토지 소유자의 전체회의가 필요하느냐? 이거는 토지 소유자들은 신탁에서 할 때 보통 요즘은 자금이 풍부한 신탁업을 통해서 재건축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지죠. 요즘은 신탁업자에게 맡겼을 때만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고 주공이 단독으로 할 때는 굳이 소유자 등의 전체 회의는 필요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요. 수용 방식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굳이 소유자 등의 전체 회의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토공이 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할 때는 소유자 등의 전체 회의는 필요 없습니다. 토지 등은 건물이죠. 소유자의 전체 회의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신탁업자에게 맡겼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알아둬야겠죠. 여기 볼까요? 토공이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할 때 시행규정에는 토지 소유자 전체 회의를 포함해야 한다. 틀린 지문이죠. 토지 등 소유자의 전체 회의는 어디에서 신탁업자에게 맡겨서 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 여기 있죠.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다음 관리처분 계획이 나오네요. 지금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분양 대상자별로 얼마를 내야 되는지 분담금 추산에 이거를 공고할 필요는 없죠. 통보만 해주면 되지. 내가 얼마 내는지 막 다 까발리고 이거는 아니잖아. 분양 대상자별로 분담금 추산액을 공고는 아니고 통보만 하면 돼요. 통보만. 공고에 포함돼야 되느냐 이거 무슨 오버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지. 뭐 공고까지 나가요. 나중에 보면은 당신 분담금 얼마 했는데 나중에 가격 올라서 막 이익 이만큼 얻었잖아. 좋아할 사람 없죠. 다음 도시정비법상 준공인가에 따라서 정비구역이 지정 해제돼요. 그렇지만 조합해서는 되지 않고 조합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요? 준공인가 받고 나중에 이전 등기하고 청산까지 다 끝내야 조합은 해산하는 거죠. 따라서 정비구역이 준공인가 받아서 정비구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조합이 해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조합이 지금 책임져야 될 여러 청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준공인가 받으면 나중에 이전하고 이전 등기하고 청산하고 그리고 해산 등기해서 해산하는 거예요. 이건 뭐 과정을 알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써놓은 건데 그래도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준공인가 받아서 정비구역은 해제된다고 법에 돼 있지만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되는 거냐? 아니다. 조합은 이전 등기 해주고 나중에 청산까지 끝나고 나서 청산 종결 등기를 해야 된다. 그 정도 알아두면 되는 거죠. 다음 청산금의 징수권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라고 봐버리면 그 당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불균형이 생기잖아요. 고시일 다음날이 되는 거예요. 다음날 5년의 소멸초로 갑니다. 그러면 고시일에 이전 고시를 만약에 뭐 점심때 했다, 오전에 했다, 오후에 했다 상관없이 그 다음날 0시로부터 5년을 소멸시효를 기산하면 되는 거죠.
다음날 꼭 기억해 주세요. 비용 부담입니다. 지자체는 시장 군소가 아닌 보통 민간기업체가 많이 하죠. 사업신자의 정비사업 비용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죠. 뭐 이거야 문제 없는 거죠. 왜냐면 비용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체가 되어버리면 국민의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주거에 안정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일부 보조 융자해 줄 수도 있다. 다음, 국유는 국가 소유 재산, 공유. 여기서 말하는 공은 광해의 공공단체인 지자체 얘기하는 거죠. 지자체 소유의 재산은 정비사업 외 목적으로 매각 양도되면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162번.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예정구역을 지정 신청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는 한 달 동안 심의합니다. 30일. 그런데 30일로 안 되면 30일 1회 연장이 가능하다. 30일 기억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간 한 달이다. 그리고 한 달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여기까지 하고 나면 TRS 3단계 연상이에요. 여러분 TRS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번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TRS에서는 제일 뒤에 나오는 1단계 쟁점 이름을 보면서 키워드 위주로 보면서 먼저 한번 쭉 훑어보세요. 알건 모르건. 두 번째, 쟁점 이름에 해당되는 본문을 봅니다. 세 번째, 다시 쟁점 이름을 보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아는 거 모르는 게 선명해지는 거죠. 얘가 만약에 5분 걸렸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왔을 때는 3분 내지는 2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훈련을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가 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고 했죠. 그냥 열악한 정도는 재개발, 양호하면 재건축이라고 했어요. 다음, 정비기반시설에서는 광장, 공용주차장 이런 것들 소비광이 가난해가지고 공원에 주차했더니 거기에 녹지도 있고 하천도 있더라. 자, 공동작업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틀리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다음, 공동이용시설은 어린이가 경로회관에서 세탁놀이를 하고 있다. 기억합니다. 어린이 대신 잘못되면 뭐가 나와요? 유치원을 자꾸 넣는단 말이지. 유치원은 아니다. 경로, 회관, 세탁놀이, 뭐 세탁소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함된다. 탁은 타가소, 세탁장 다 들어간다. 다음 143번. 장관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기본방침이라고 했어요. 기본방침. 기본계획은 시장이라고 했죠. 보통 10년마다 계획을 설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장관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기본방침입니다. 단체장이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거죠. 다음 144번. 자, 생활권별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주거관리계획은 너무 중요하니까 생략 가능하지 않다.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다음, 지방의회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했을 때 지방의회 의견 청지가 생략될 수 있는 것은 기공훈련, 기공복제이식, 특히 틀리게 만드는 거 예정구역 면적의 20% 미만 내에서 이거 20%를 25%로 많이 만들고 있죠. 다음 146번. 50, 철호공이죠. 철호공이 결과천선을 했다. 개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철거민은 50세대 이상이다. 기억하시고. 다음, 시장 군수가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했을 때 중앙기관의 장애 의견을 들을 필요 없고 누구 의견 들어야 돼요? 지자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다음, 정보일구역에서 허가 대상은 건축허가 또는 뭐 건조물이라든가 토지 형질이라든가 다 포함되지만 여기 이거 1개월 이상 적지 않은 행위까지도 긍정하고 있다. 이걸 뭐 14일, 15일 이렇게 되는데 1개월입니다. 1개월. 다음 149번입니다. 재건축 시행 방법. 재건축은 오피스텔 떠올리라고 했죠. 오피스텔. 다음 150번. 토지인증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약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했죠. 규약은 조합의 헌법 같은 거야. 규약에 따라 해야 된다.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는 거죠. 다음, 재개발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동의정족수 소유자는 4분의 3, 면적은 2분의 2. 다음,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나중에 변경할 때도 정관 변경도 특별정족수로 간다고 했어요. 위치면적 4분의 3으로. 다음, 조합안의 자격, 뭐 비용, 위치면적 이런 것들은 다 특별정족수 3분의 2로 가고 있다. 조합의 자격에 관한 내용, 비용에 관한 거, 시공사를 누구로 할지, 위치면적 이런 것들은 4분의 3으로 간다. 3분의 2로 간다. 3분의 2 기억하세요. 특별정족수.
상가 세입자도 철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 보호해줘야겠죠. 다음, 주민대표회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것은 신탁업자에게 맡길 때 얘는 그건 아니네. 155번 주민대표회의를 정할 때는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는 1명에서 3명까지죠. 다음 156번입니다. 토공이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 전체에 포함될 필요 없다. 어디에만 포함돼야 된다?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됐을 때만 포함시켜야 된다. 신탁해놓고 좀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등 소유자. 다음, 분양 대상자별로 분담금 추산액을 공고까지 할 필요 없고 개별 통보만 하면 된다. 다음, 도시정비법상 준공인가 158번입니다. 준공인가가 나오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지만 이것만으로 조합의 존립에는 영향이 없다. 왜? 조합의 해산은 언제? 나중에 이전 등기하고 청산하고 청산 종료 등기하면 그때 해산되는 거다. 다음, 청산금의 징수권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계산되느냐? 고시일 다음 날이라고 했죠.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5년이에요. 고시일 당일이 아닙니다. 고시일 다음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군수가 아닌 자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할 때 비용 일부를 조달해 줄 수 있다. 다음, 국가소유, 지자체 소유의 재산에 관해서는 정비사업 이해 목적으로 팔아먹을 수 없다. 다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신청에 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은 한 달에 한해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빠르게 보면서 연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체크해서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